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리를 이어받을 후임 인선 준비에 착수한 가운데 유력하게 거론되는 전해철 민주당 의원이 입각 가능성을 열어놔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감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현근택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주제와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몇 개가 민변 출신이죠. 대단히 계획적 마인드가 강합니다. 그래서 두 분이 호흡이 굉장히 잘 맞아요. 대통령이 갖고 있는 계획 의지를 제대로 실천할 인물이다. 국회와 당에서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제 개인적인 소망이라고 말씀드렸고, 더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부 성공이고, 또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일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서 고민 중에 또 고심 중에 있는 거고요. 네, 그럼 먼저 조국 장관의 후임으로 전해철 의원이 급부상한 배경이랑 그런 것들이 좀 분석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왜 갑자기 나온 건가요? 아니면 예전부터 계속 거론이 됐던 건가요? 거론됐었죠. 네. 그러니까 현역 의원 중에는 아마 전해철 의원, 박범계 의원 정도가 저희 당에서 이제 거론이 됐었죠. 그러니까 공통적이라면 일단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에서 법무비서관, 민정비서관 같은 거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호흡을 같이 맞춰봤다는 것이고 또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알고 있고 네. 아마 이번에 가장 큰 고민하는 거는 두 가지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인사청문회를 과연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느냐 부분. 그다음에 인사청문회 통과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게 이제 검찰 개혁을 일단 이끌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할 수 있느냐. 사실은 검찰 개혁의 지금 핵심은 지금까지는 어떤 뭐 관행이라든지 뭐 법무부령 이게 나왔지만 패스트트랙 통과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와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결국은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청문회도 어느 정도 좀 그동안 뭐 선거를 몇 번 했기 때문에 검증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의 어떤 그 검찰 개혁에 대한 방향도 잘 이해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또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아마 이 공수처 법안도 두 가지 나와 있고 이래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도 아마 논란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국회에서 아마 나와서 질의 답변도 해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식견과 국회와의 관계 이런 부분도 제가 보기엔 현역 의원이 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언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아마 본인이 고민할 거는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인이기 때문에 총선에 출마하려고 할 것이고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마 경기도지사에도 그동안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앞으로 이제 3선 의원이 돼서 나중에 다른 뭐 동기도지사라든지 아니면 다른 거를 이제 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텐데 그거를 과연 이제 포기하고 뭐 장관 입각을 할 수 있느냐. 사실은 이게 만약에 패스트트랙이 통과되면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이 또 할 수 있는 일이 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 고민도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도와서 검찰 개혁에 앞장설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어떤 정치적 입지나 입장도 좀 고려를 할 것인가, 뭐 그런 문제가 조금 딜레마에 빠진 것 같은데 문 의원은 또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해철 위원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녹취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미 이야기를 했던 대로 당과 국회에서 역할을 해야 되고 또 필요한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더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부 성공이고 또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일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서 고민 중에 또 고심 중에 있는 거고요. 아직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후에 여러 이야기도 있고 또 여러 말씀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고민하고 또 고심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검찰 개혁을 포함해서 문재인 정부 성공이 중요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제가 해야 될 역할이라면 제가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해철 의원의 이름이 계속 나올 때 한 하루 이틀 사이에 조금 입장이 바뀐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말이 좀 많이 바뀌었죠. 처음에는 뭐 본인이 반드시 출마한다고 이야기를 했다가 지금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겠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 인사 스타일을 보면 지금 이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는 삼철, 즉 이호철, 전해철, 양정철 네. 이 세 분 중에 한 명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 사실은 이 삼철이 자 우리는 권력 핵심에서 빠지자. 그래야지만이 성공한다라고 해서 사실은 다들 이호철 의원도 뭐 거의 나서지 않고 양정철 지금 민주연구원장도 사실은 이제 외유를 떠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전해철 같은 경우는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현역 의원을만 했었죠. 그러다가 양정철 이제 원장이 지금 다시 복귀를 했고, 자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보면 아마 이제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자 지금 중요한 게 뭐냐? 네가 잘 나가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 정권의 성공이 중요하냐? 이런 부분에 대한 양당 간에 아마 저는 좀 압박이 굉장히 심하게 있었지 않는가 싶어요. 그리고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보면 결국 자기와 잘하는 사람, 자기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복심이라 할까요? 이런 분들을 잘 쓰지 않습니까? 특히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 전해철 의원이 처음에 하지 않았다면 가장 먼저 법무부 장관을 했을 거예요. 즉 조국 민정수석, 전해철 법무부 장관 뭐 이 카드를 생각했을 텐데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아마 그 카드를 좀 밀어놨었고 지금 일단 조국 장관이 낙마함으로 해서 그 자리는 결국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검찰 개혁 이 부분을 가장 잘하고 있는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의원 출신 사실은요 지금 법무장관의 이제 아마 청와대 방침은 절대 검사 출신, 교수 출신 안 쓴다. 이런 어떤 방침은 내부적으로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 거 보면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는 일단 변호사 출신이고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 출신이기 때문에 또 앞으로 대국회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마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조건이 전해철이 맞아간다. 단 하나, 일단 이제 이게 청문회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검증 기간은 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확정적이지 않지만 저는 거의 뭐 7, 80%는 이미 정해져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전해철 의원 입장에서는 그 삼철이라고 그러셨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3인방을 말씀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 만약에 내년 총선에서 당선이 되면 3선이고 하면 이제 원내대표도 나갈 수 있고 당대표도 출마를 할 수 있는 그 어떤 체급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고심을 할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한 7, 80% 아니면 상당 부분 전해철 의원으로 기울어졌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항상 언급이 됐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쨌든 큰 틀에서 뭐 교수 출신 아니다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아마 근데 이제 검찰 출신 아니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두 번 이제 박상기 장관, 조국 장관이 어찌 보면 이제 교수 출신이었는데 그게 과연 뭐 성공했느냐 여부에 대해서 이제 좀 평가가 있어서 아마 이제 현역 의원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인사 문제는 그런 게 있어요. 또 만약에 한 명만 검증하지는 않거든요. 여러 분 검증하게 되는데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분으로 거의 정해졌다 그러면 다른 분들은 아니 그럼 나는 뭐 검증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감한 확정되기 전에는 제가 보기엔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것이고 물론 아마 본인은 지금 말하는 워딩으로 봐서는 만약에 되면 하겠다 어떤 수락 정도 생각은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근데 어쨌든 그거는 본인의 희생도 필요한 겁니다. 정치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법무부 장관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패스트트랙에 성공해서 만약에 성공한다 해도 이거를 나중에 제도화하는 과정까지는 필요할 거예요. 그래도 그게 한 1, 2년 정도 기간인데 이제 그 이후에 정치적인 행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아마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확정되기 전에는 누구도 뭐 이렇게 뭐 몇 프로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7, 80 확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높다 뭐 그렇게 봐야 되는데 저희 청와대 출입 기자 보도를 보면은 전해철 의원뿐만 아니라 이나대 교수 한 분도 또 유력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김인혜 교수 뭐 그런 것이죠. 그렇죠. 일단은 뭐 인사 검증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요. 이제 계속 이야기 나오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전임자 같은 경우에도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언론의 검증 보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고 결국 낙마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의원 불패라는 말씀도 하고 대국회 관계도 중요하다고 하셨지만은 그렇다면 과연 인사청문회 때 의원 불패가 통할지 아니면 자유한국당이 지금 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 예전과 달리 꼼꼼하게 검증을 하거나 공세를 펼칠지 이런 게 또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국회를 어떻게 넘느냐가 문제일 것이고 아마 문재인 대통령 제가 생각을 유추해 보자면 어떤 면에서 보면 윤석열 총장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 아마 그걸 가장 우선적으로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조국 장관이 전 장관이 낙마한 마당에 예를 들어서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 끌려간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끌려갈 수 있지 않은 사람은 사실상 어떤 면에서 보면 정치력이 있는 분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전해철이 유력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그런 재반 상황을 고려를 해보면 결국 교수 출신이 가서는
이 현역 검사들하고 이길 수가 없어요. 그건 이미 실험을 해봤거든요. 조직 장악력이 좀 그렇죠. 떨어진다는 박상기 말씀이시죠? 장관 네. 뭐 아셨지 않습니까? 네. 기자회견 할 때 기자들 아무도 없고 네. 뭐 그런 걸 보면 네. 이게 안 된다는 것이죠. 검사의 어떤 내부적인 것들을 장악하지 않으면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현역 의원 출신들이 정치력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사실은 현역 검사들을 좀 어떤 면에서 보면 장악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네. 할 거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의원들 사이에는 물론 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하지만 자유한국당도 부담스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조국 장관 저렇게 된 상황에서 또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여론은 또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너무나 발목 잡는다라는 이야기로 바뀌어질 수가 있고 또 전해철 의원이 그렇게 야당 의원들하고 이렇게 각해지는 분이 아니거든요. 두루두루 잘 이렇게 그 대해 왔습니다. 아마 야당에서도 평가는 괜찮겠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국회 청문회 물론 모르겠습니다. 사람이란 게 검증을 내보면 또 모르는 게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네. 현재 상황을 볼 때는 야당에서 그렇게 엄격한 잣대는 들이댈 그 가능성은 저는 크게 없지 않는가라는 좀 전망하고 네. 싶습니다. 네. 이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검찰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이 조국 장관과도 아마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조국 장관 후임 누구 이렇게 얘기되는 것보다 본인이 어쨌든 이제 누구 법무부 장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조국 장관이 뭐 2달밖에 안 됐습니다. 워낙 관심이 뜨거웠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검찰 개혁한 것도 많이 던졌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단순히 그 그늘에 벗어날 수 그렇죠. 네. 그늘에 머물지 아니면 본인의 어떤 색깔을 드러낼지 이렇게 봤을 때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뭐 정치인 그리고 어쨌든 전해철 의원이 그동안 뭐 민정수석도 했거든요. 민정비서관도 하고 이런 경험들도 많이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인사 검증도 있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지만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적임자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자격 요건으로나 그런 능력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카드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군요. 자, 이제 전해철 의원뿐만 아니라 또 거치에 관심이 가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낙연 총리인데요. 오늘 국정감사에서도 이런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비서실장님은 그 상황을 좀 아실 거 아니에요? 어때요? 뭐 사퇴하실 겁니까? 마실 겁니까? 언젠가는 사퇴하시겠죠. 그게 언제쯤이라고 생각하세요? 말씀을 드리면은 예. 총리께서 사퇴하시는 것이 총리 자신 혼자만의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 그 언제냐 이거예요. 그거- 아까부터도 내가 자꾸 우리 위원장님한테도 언제냐 묻는데 그걸 듣고 싶은 거지. 저도 알지 못하고요. 예. 총리께서 아니 아마 근데 정확히 왜 알지 지금 못하실 이렇게 겁니다. 언론 아니다 확실하게 연말까지는 절대 사퇴 안 한다. 사퇴하면 내가 사표 내겠다 하는 식으로 그렇게 확정적으로 한 말씀을 하세요. 그 둘러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죠. 뭐 연말까지는 사퇴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총리의 거취 문제, 사퇴 문제, 그리고 시기, 왜 이런 것들이 관심을 끌고 있는 걸까요? 지금 정운현 실장이 이야기한 거에 사실은 답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네. 이야기 보면 언젠가는 사퇴하겠죠. 사실은 어떤 면에서 비서실장이 저렇게 언급하는 게 그렇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자기가 모시고 있는 총리의 거취 문제를 사퇴라는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이 사퇴라는 단어 자체를 꺼낸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면이 있는데 그걸 자연스럽게 꺼냈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올해까지는 하실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안 한다는 이야기로 비춰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내년 총선에는 어떤 식이든지 개입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자, 그런 걸로 비춰보면 아무래도 이제 이낙연 총리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은 뭐 최장수 총리가 이제 곧 되지 않습니까? 네. 김황식 총리에 이어서 네. 그러면 이제 총리로서는 어느 역할이 이제 끝났다고 보는 것이고 네. 그리고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결국 이제 결국 본인이 이제 활동할 곳은 결국 정치권이다라고 예전에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꿈도 있고 네. 그러면 지금 상황에 총선에서 역할을 하지 않으면 어떠한 대선 주자도 사실은 이제 부각되기 힘들어요. 즉 자기의 어떤 세력을 만들 수가 없다는 것이죠. 네. 왜냐하면 총선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자기 사람들을 만들어 나가는 가장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네. 그 총선이라는 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미래에 대한 또 하나의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즉 뭐냐면 총선에서 대선 후보들이 차기 후보들이 나와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걸 보고 또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당입니다. 집권 여당 입장에서 차기 주자가 없는 총선 치른다는 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네. 어떤 면에서 보면 야당은 벌써 이미 차기 주자들이 선거에 뛰고 있는 상황인데 네. 여당은 차기 주자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거든요. 아마 네. 그런 면에서는 이낙연 총리 입장에 본인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좀 나가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걸려있는 한일 관계라든지 지금 다음 주에 일단 일본으로 가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등등 그런 문제를 어느 정도 좀 매듭 지은 상황. 저는 그때 아마 본인이 이번 뭐 정기국회도 끝나고 네. 한다라면 지금 정운현 이 비서장 이야기했듯이 네. 저는 뭐 늦어도 올해 말까지는 아니면 내년 초에는
어떤 선택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년 총선 출마는 기정사실화 해도 뭐 되는 저는 거죠?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당 일각에서는 사퇴를 하고 총선에 뛰면은 뭐 수도권이나 서울의 격전지나 이런 좀 상징적인 곳에 출마를 해야 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더군요. 뭐 그 얘기는 항상 나오는 얘기인데요. 근데 이제 결국은 본인의 의지는 있지만 결국은 이제 어쨌든 뭐 문재인 정부도 후반기로 들어서는데 안정적인 총리 역할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과연 후임을 그럼 누구를 할 것이냐. 더구나 이제 총리 같은 경우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패스트트랙 전국에서 지금 굉장히 어찌 보면 세게 충돌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인사청문회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국회에서 과연 동의가 되겠느냐 이런 부분을 제가 보기에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야 당연히 총선 출마하고 역할을 하고 싶겠지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럼 후임 총리를 누구로 할 거냐, 국회에서 과연 통과될 거냐. 만약에 국회에서 만약에 부결되거나 이러면 또 사실은 총선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뭐 패스트트랙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도 제가 보기에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쨌든 뭐 총리 후임자에 대한 고심은 오래전부터 했을 수는 있는데 총리를 사퇴를 하고 뭐 올 연말이든 내년 1월 16일 전까지는 출마를 할 가능성이 있다. 사퇴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일단은 지금 아까 그 비서실장이 어찌 보면 유도신문에 넘어간 건데요. 반대 해석상 한다 그러면은 12월 말까지 안 한다는 얘기는 1월에는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사실 이런 얘기는 직접 물어보는 게 낫죠. 왜냐하면 비서실장이 얘기하면 나중에 또 본인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서 아마 안 나오니까 직접 못 물어볼 것 같은데요. 아마 뭐 어쨌든 뭐 대권에 생각이 있으신 분이고 그동안 사실은 뭐 의원도 여러 번 했고 지사도 했고 총리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뭐 관심이 있을 거라고 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총선에서 어느 정도 역할도 본인 혼자 문제가 아니라 이제 역할을 하고 싶은 생각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후임 총리 인선 문제가 해결돼야만이 아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윤석열 검찰총장 이야기를 해보죠. 국정감사 중에 검찰 중립성 보장과 관련해서 지난 정권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한 부분이 있는데 좀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어떤 발언인지 먼저 들어보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얘기하는데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와 문재인 정부를 비교하면 어느 정부가 그나마 중립적입니까? 중립을 보장하고 있습니까? 그거 어렵습니까? 이명박 정부 때 중수부 과장으로 특수부장으로 한 3년간 특별수사를 했는데 뭐 대통령 측근과 뭐 형 뭐 이런 분들을 구속을 할 때 뭐 별 관여가 없었던 것으로 상당히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나고요. 쿨했다라는 거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최측근 그리고 형 이상득 씨 수사할 때 별다른 관여가 없었다. 그래서 좋은 취지로 일단은 얘기를 한 것처럼 읽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철희 의원 질문은 뭐냐면 결국 이제 답은 정해져 있는 거죠. 자, 이 문재인 정부가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답을 얻어내기 위해서 자, 그러면 과거 정부하고 비교해서 어떠냐라는 이야기를 했고 아마 이제 그 윤석열 총장도 당연히 그 질문의 의도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이제 끊어버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문재인 정부는 어땠는가를 이야기를 못하고 이제 끝내버린 거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이명박 정부만 이야기했고 뭐 박근혜 정부는 다 아시는 것처럼 왜냐하면 본인이 사실은 좌천되고 했던 것들은 다 아니까 그럼 뭐 그것도 이야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만 딱 떼놓고 보면은 아니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도 검찰이 조사해서 정말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시는 게 됐고 당시에 뭐 여러 가지 뭐 광우병이라든지 이런 거 등등 해서 많은 탄압을 했지 않느냐라는 이제 시각을 볼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확장하는 것보다는 윤석열 총장이 본인이 했던 수사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이 이제 2009년도에 당시에 이인규 중수부장, 그다음에 우병우 그 중수부 과장 등등 있을 때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 수사를 했고 2010년도에 이제 중수부 1과장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특수부장을 한 거거든요. 당시에 본인이 있을 때는 그때 뭐 했냐면 이상득 전 국회의장 구속과 최시중 방통위원장 구속, 박영준 국무조정실 차장에 대한 구속 뭐 등등 해서 당시 어떤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집권 말기에 상당히 많은 수사를 했어요. 그걸 할 때 이제 별로 간섭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전체 이명박 정부 전체를 통틀어서 평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놓고 왜 이명박 정부는 전체적으로 검찰 중립을 많이 못했는데 왜 당신이 했다고 그러느냐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의 어떤 좀 과대 해석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득 친형 그리고 최시중이라 하면 이제 멘토라고 볼 수 있고 그렇죠. 이명박 네. 대통령의 그 박영준도 뭐 황태자 이렇게 불렸는데 과감 없이 수사를 했다라고 하지만 논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동의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경험을 일반화시킨 것 같아요. 사실 질문의 취지는 각 정부 간의 비교를 하는 거였는데 본인이 수사했을 때 느꼈던 바를 얘기하는데 사실은 어찌 보면 저는 그 어제 말한 것 중에 정무 감각은 그때나 지금이나 없다라는 말이 제가 보기엔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질문이 들어오면 그렇죠. 뭐 지금 제가 뭐 검찰총장 입장에서 이전 정부와 비교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통 그렇게 하죠. 그렇죠. 보통 그렇게 평가하는데 본인 생각을 그냥 어찌 보면 이제 솔직하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논란을 부를 수 있는 사안이잖아요.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청와대에서 관여 안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도 아마 야당에서 뭐라 반발을 했을 거고 네. 지금처럼 얘기하면 당연히 이제 여당 쪽에서 반발하게 돼 있어서 네. 물론 본인의 생각을 뭐 생각대로 말하는 건 좋습니다만 예. 이제 사실은 이 국감장이나 이런 데서는 약간 그 정무적인 판단도 좀 필요하다라고 네. 봅니다. 그 뭐 잠시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은 뭐 윤석열 총장이 본인은 이제 쿨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 광우병 보도를 한 PD 수첩도 그렇죠. 있었고 예. 뭐 KBS 정인주 사장도 있었고 있었고, 여러 예. 가지 당시에는 이제 정치 검찰이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자 이전 정권 인사들을 탄압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논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전 정부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미네르바 사건 우리가 굉장히 기억하는데 그렇죠. 이분은 뭐 어떤 정부의 성향 있는 분도 아니었어요. 기관장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PD 수첩 같은 경우는 언론인이었고 정윤 사장은 이전 정부에 선임된 뭐 KBS 사장이었지만 미네르바 이분 같은 경우는 그냥 인터넷에서 글 쓰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분 글이 뭐 무슨 외환 위기 조정하고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서 이분을 기소했단 말이죠.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이 사건을 굉장히 주의 깊게 봤고 사실은 법조에서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로 봤어요. 어떤 한 개인의 블로그에 글 쓰는 분이 정부 어떤 경제 위기를 조장한다 그러냐 이러면서 사실은 끝까지 갔습니다. 이분은 거의 근데 망가졌습니다. 나중에 재판받고 이러면서 그때 무죄를 받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어찌 보면 개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이없는 일을 당한 것이죠. 그러니까 꼭 지금 윤석열 총장 얘기처럼 정치인, 대통령이라든지 그 측근에 대한 수사만이 정치적 중립이 아니라 그 정부의 비판적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MB 정부 때는 솔직히 그 정부의 비판적인 사람들을 많이 수사를 하고 기소를 했단 말이죠. 이게 어찌 보면 제가 보기에 정치적 중립성에서는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 날 논란이 있으니까 이제 해명을 내놨는데 그 해명을 내놓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실은 어떤 면에서 좀 이례적으로 해명을 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딱 고기만 잘라서 우리가 이제 이 아주 뭐 악마의 편집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본인이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잘라버리니까 네. 그 대담을 사실은 이제 이철희 의원이 본인이 대신 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과거 정부보다 이 정부가. 그러니까 대검 입장에서 보면 네. 어떤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청와대와 했던 관계도 사실은 끊겨지고 어떤 면에서 보면 정치적인 어떤 그 간섭도 받고 있지 않다. 네. 이런 말을 이제 그 윤 총장이 하려고 했었는데 네. 못하다 보니까 이게 또 논란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금 방송에서 다룰 정도로 여러 가지로 지금 논란이 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대검에서 이제 이런 입장을 낸 것 같아요. 네. 전체적인 취지를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그런 취지로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물론 그것만 딱 떠놓고 이제 어떤 마기적으로 뭐 평가하려면 모르겠지만 네. 그러니까 윤 총장 입장에서 보면 현재 뭐 어떻겠습니까? 지금 본인이 검찰총장 된 것 자체도 이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전임 첨장과 5기수나 차이 나는 사람을 사실 검찰총장을 올린다는 것, 더군다나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사장도 이제 곧된 사람을 올린다는 것도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 걸 비춰보면 본인이 지금 현재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상당히 파격적인 것이죠. 이제 그런 어떤 본인의 처지도 뭐 반영이 됐지 않은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게 그러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명박 정부 때는 소위 잘 나가는 검사였고 박근혜 정부 때 자천됐다가 문재인 정부 지금까지는 어쨌든 잘 나가는 그렇죠. 검사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네. 그러면 그 근본적인 동력은 그 정무 감각 없이 원칙대로 해서 잘 나가기도 하고 자천도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윤석열 총장이 정무 감각이 있었더라면 아마 예전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때 이제 옷을 벗고 나갔으면 네. 뭐 변호사 개업했으면 네.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을 겁니다. 근데 본인이 사실은 좌천되거나 원래 검사들이요 어느 정도 저렇게 좌천되고 나면 이제 끝났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옷을 벗으라는 뜻이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뭐 고검 가고 뭐 지방 가고 이러면 대충 네. 이제 이제는 이제 출세의 길. 왜냐하면 이제 특수부 뭐 등등 거치면서 이렇게 가면은 대충 자기 앞길이 보이는데 네. 보통 일상적으로 우리가 예전에 봐왔던 걸 보면 대충 그런 길로 가면 이제 거의 이제 사표를 내고 나가라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래도 불구하고 윤 총장은
그냥 꿋꿋이 혼자 버텼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본인이 직접 나와서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온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윤 총장이 기본적으로 일단 검사로서의 수사 능력, 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평가받을 만할 겁니다. 왜냐하면 역대 계속 중수부, 특수부 등등 아주 요직에 있으면서 많은 사건들 해왔고, 또 그런 것이 실제로 이제 이번 정권 들어서면서 특검과 또 이제 수사를 통해서 뭐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전직 대통령 2명, 그 다음에 대법원장, 뭐 이런 분들을 구속시킨다는 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굉장히 네. 법리적으로도 특히 사법부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법리 싸움이 심하거든요. 그렇다면 그 나름대로의 어떤 능력 자체는 뭐 충분히 인정할 만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이야기를 해보죠.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처음으로 40m 선 밑으로 내려앉았다 이건데, 이제 40% 밑으로 내려간 경우가 있긴 했지만 이제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처음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어쨌든 39%의 긍정 대답만 얻었다 이거인데, 어떤 위기 의식을 좀 느끼는 분인가요? 이게 물론 시기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언론기관에서는 보니까 뭐 조금 더 나오는데 정당 간에 또 격차는 보니까 좀 달라요. 다른 기관에서는 아마 조금 뭐 한 자릿수 이내였지만 여기서는 또 보니까 한 10%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마 여론조사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질문 내용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어쨌든 조국 장관 사퇴 이후에 추세라는 게 중요한데, 여론조사는. 그러니까 사퇴 이후에 아마 조금 회복세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지금 결과는 오히려 약간 의외인 거죠. 다른 여론조사에 비해서 의외이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뭐 조국 장관 사퇴 이후에 이제 핵심 이슈가 검찰 개혁 부분으로 옮겨가는 것 같고요. 네. 거기에 핵심은 또 국회에서의 패스트트랙 문제도 있어서 네. 제가 보기에 아마 조국 장관의 기본적인 역할, 검찰 개혁을 어떤 약간 불쏘시개 역할은 했던 것 같고, 그 이후에 제가 보기에는 뭐 국회에서 이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면 저는 충분히 뭐 지지율은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여론조사 볼 때마다 약간 혼란스러운 게, 리얼미터 어제 보도를 해드렸는데 네. 반등하는 추세였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근데 오늘 그 한국갤럽은 좀 떨어지고 있는데, 이 여론조사 기간마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해석도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오늘 여론조사,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지층이 약간 실망을 해서 등을 돌렸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번 갤럽 조사에서 유심히 본 게 뭐냐 하면 네. 왜 지지하지 않느냐 이제 그 물음에 예전 같으면 이제 조국 장관 사태 있을 때는 주로 인사 문제가 1등이었어요. 근데 오늘은 1등이 뭐냐면 바로 경제와 민생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단순히 인사 문제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 경제 민생 문제로 돌아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의미 있게 봤어요. 네. 물론 뭐 딴 조사도 지지율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 네. 사실은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다른 주제들 같은 경우는 뭐 인사나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또 외교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정상회담을 한다든지 뭐 이런 등등으로 해서 이제 반등의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네. 문제 근데 경제 상황이 이게 한다는 것 자체는 이 경제 상황이 쉽게 반등되지가 어렵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어제 대통령이 긴급 경제장관 회의도 했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삼성과 현대를 방문했잖아요. 네. 저는 그 취지가 보면 뭐 사실은 뭐 청와대가 이걸 모르겠습니까? 이 경제에 대한 국민의 실망감이 점점점, 사실 우리가 조국 사태 2달 동안 눈에 보이는 거는 조국 사태만 보였지만 실제 그 근저에는 경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사실 잠재하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왜냐하면 최근에 IMF가 한국 경제 성장률을 2.6%에서 2.0%로 인하했습니다. 그리고 또 국내 기관 같은 경우는 거의 1%대도 예측한 데가 있어요. 네. 자,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뭐 대통령 어제 회의에서 고용률이 높아졌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워낙 지난해가 상황이 좋지 않았고, 네. 그리고 고용률 자체도 보면 주로 이제 특히 40대는 고용률이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즉 60대 이상이 이제 정부 재정을 투입한 고용률은 상당히 높아지는 반면에 네. 실제 어떤 공장에서 실제 이제 중요한 인력들 40대와 30대의 고용률은 상당히 떨어져 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결국 경제 성장 동력이 꺼져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지지율은 다른 것들과 달리 쉽게 앞으로 회복되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왜냐하면 경제라는 게 하루아침에 좋아지고 이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쭉 추세로 나빠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연말 지나면 그리고 올해 성적표를 발표를 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성장률 그럼 1%, 뭐 그다음에 고용률 얼마, 뭐 등등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럼 바로 이제 총선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갤럽 조사를 쭉 찾아보니까요, 2016년도 4월 총선 전에, 그때 바로 직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39%였어요.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하고 지지율이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그 다음 선거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때 당시에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이 뭐 과반을 훨씬 넘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딱 가보니까 오히려 민주당의 승리로 나타났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비춰보면 저는 민주당이 이번 조사에서 경제 문제에 대한 국민의 실망감 이거를 굉장히 뼈아프게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좀 달리 보는데요. 아까 지금 갤럽 분석이 조국 장관이 주도할 것으로 생각하는 검찰 개혁이 좌절되면서 뭐 실망감이다 이러는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조국 장관 개인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검찰 개혁을 조국 장관이 잘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었기 때문에 조국 장관이 사퇴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근데 사실은 이제 민주당에 대한 불만, 우리 당에 대한 불만들은 표시할 수 있어요. 지금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 제가 보기엔 약간 시점상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갤럽 분석처럼 조국 장관 사태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약간 처리할 것이다. 그거는 제가 보기엔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좀 이해가 안 되는 분석이긴 그렇죠. 합니다. 예. 오히려 더 힘을 실어주지. 그렇죠. 예. 자, 그러면은 지금 문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지금까지 이제 조국 사태에 가려졌던 경제 문제가 다시 부상을 하면서 여론을 흔들 것이다라는 지적에 동의를 하시는지, 그리고 이철희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또 그런 얘기를 했더군요. 야당이 잘해서 여당이 못하는 게 아니라 결국 여당이 잘해야지 득표를 더 많이 얻거나 여당이 못하고, 그러니까 여당이 잘잘못에 따라서 총선의 결과가 달라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아니, 민생 문제 당연히 중요하죠. 네. 경제 문제 중요한데 근데 민생 경제 문제라는 게 사실 뭐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네. 어쨌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인 여건이 미중 간의 뭐 무역 전쟁이라는 이런 걸로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다음에 일본과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경제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 건 맞지만 굉장히 총선에서 중요한 이슈 될 거는 맞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부 여당 지금 사실 지지율에 가장 큰 영향 미치는 거는 조국 장관 문제였겠죠. 근데 이 문제는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돼가는 것 같고요. 아마 정기국회에서 지금 국감이 끝나면 그 다음에 아마 예산 문제라든지 아마 민생 입법 문제들이 될 텐데 저희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동안 20대 국회에서 못했던 입법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패스트트랙 올라 있는 법들도 있고 이런 법들을 처리 어떻게 하느냐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실 북미 간의 대화도 조금 어렵습니다만 일단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추진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아마 이낙연 총리가 뭐 일왕 취임식에 갑니다만 일본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게 어쨌든 여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성과를 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연말 전국 국회 상황까지 조금 내다본다면 일단은 선거법하고 검찰 사법개혁법 관련된 패스트트랙 갖고 이제 거대 두 여야가 충돌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예산 문제로 충돌을 하다 보면 결국 민생 문제보다는 이런 정치 현안들 갖고 또 다투지 않을까. 그러면 누가 또 득실 계산을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 아까 걱정해 주신 대로 사실은 이제 이번 정기국 중요한 게 사실 소득주도 성장을 하면서 주 52시간제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후유증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어제 대통령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중소기업에 한해서는 좀 유예기한을 해줘야 된다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이것도 여당 내에서 반대도 또 있고요. 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원래 취지가 다 허물어진다는 게 있고 어떤 면에서 보면 당청 간에 상당히 좀 이견이 있는 것이 있고 또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해야 될 문제가 안 되는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략이 뭐 예전에 보면 그 열린우리당 시절에 4대 입법, 악법 처리 그거에 굉장히 추진을 하다가 결국 이게 아무것도 안 되고 결국 좌절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국가보안법이나 그렇죠. 사학법에서 이제 4대 악법을 갖다가 한다고 하고 그걸 그렇게 전국에 주요 이슈를 했다가 그 안 돼 버리면서 굉장히 당시에 여당이 어려워진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뭐 국민들 이야기하시지만 사법개혁 문제 뭐 형식적으로 좋아요. 그러나 과연 이게 국민들의 앞에 피부에 얼마나 다가올 수 있는 것인가? 자, 이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자, 권력 뭐 예를 들어 사법개혁의 구조 자체가 실제 국민들의 직접적인 뭐 생전 태어나서 한 번이라도 검찰 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이게 사실 달라질까라는 문제. 그리고 현실적으로 안 다가온다는 문제거든요. 근데 너무 여기에 어떤 이슈에 매몰될 가능성이 있다. 즉 여당이 지금 보면 너무나 사법개혁 이것만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집중하다 보면 결국 중요한 나머지 어떤 법안들을 상당히 할 수가 있어요. 그 또 하나는 이제 선거법인데 사실 선거법은 지금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 4당 지금 한다고 하지만 사실 이게요. 지난번 여당 내에서도 이제 분석을 했지만 과연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될 수 있겠느냐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여당 안에서도 반대하시는 분 많습니다. 이게 지금 의석이 상당수가 줄지 않습니까? 그럼 과연 현역 의원들 지금 자기 의석이 없어지는 사람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투표할 때. 그리고 사실은 이게 의석수가 늘어나지 않으면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이거는 방어적일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현행 제도로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 지역구가 만약에 없어져 버리면 지금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는 혹시나 해서 다른 지역구에 밤에 가서 몰래 선거운동도 하시는 분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선거법을 여당이 자신하지 못하는데 만약 이게 좌절돼 버리면
그 다음 대안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당의 이 어떤 그 선거 전체적인 국회 전략이 너무 사법개혁이나 이런 쪽에 너무 힘을 쏟아서는 안 된다. 실제로 국민들의 성과가 있으려면 대통령도 이야기했지만 경제와 관련된 이슈들 이거는 충분히 예를 들어서 야당도 저는 어떤 반대할 여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좀 집중을 해서 그 성과를 좀 내는 것도 저는 분명히 고려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조금 달리 보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4대 악법 말씀하셨는데 그때도 사실 어찌 보면 all or nothing, 그러니까 부분 개혁이라도 할 수 있는 경우였는데 폐지하다 이러면 안 되는데 저는 이거를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선거법 같은 경우에도 저는 충분히 타협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한국당 입장에서는 뭐 270석 비례대표 없앤다 그러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의원을 작년 12월 15일에 얘기할 때는 10% 정도 늘리는 거에서 사실은 얘기를 했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열어두면 된다고 보고 지금 공수처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 뭐 권은희 의원 안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만약에 논의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결국은 저는 어쨌든 이 뭐 지금 선거법과 사법개혁 패스트트랙 올라 있는 법만보다 더 중요한 법 물론 많죠. 민생이 있겠지만 지난 1년간 어찌 보면 국회가 끊임없이 싸우고 논쟁해온 게 이 두 법이거든요. 근데 이 법을 그냥 사장시킨다. 저는 그럼 아마 20대 국회에서 한 일이 뭐냐 이게 당장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한국당은 반대할 것 같지만 기존에 어쨌든 여야 사당 공조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복원해서 이 두 법은 반드시 일단 통과를 시켜야 된다. 그래야만이 제가 보기에 20대 국회에 어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이제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아야 되겠군요. 민생도 챙기면서 여러 가지 개혁 법안을 또 통과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이번에는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최근에 뇌경색 이런 질환으로 입원 증명서를 냈고요. 그래서 검찰이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첫 재판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일단 오늘 재판은 사실은 검찰 쪽도 그렇고 정경심 씨도 측도 그렇고 좀 연기를 해달라 요청했는데 일단 법원이 강행을 했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 왜냐하면 검찰 쪽에서는 지금 수사가 완전히 되지 않기 때문에 뭐 증거 목록이나 이런 걸 줄 수 없다는 것이고 정경심 교수께는 그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재판하냐 입장이고 그래서 오늘 이제 법원 측에서 중재를 한 게 2주 안에 일단 이걸 좀 만들어서 내라. 일단 주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정경심 교수에 대한 수사가 뭐 저는 주말 이번 거치면서 대충 이제 결론이 날 것 같아요. 뭐 영장을 청구할지 안 할지. 그렇다면 뭐 다음 주에 충분히 이제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법원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걸 염두에 뒀지 않는가. 왜냐하면 재판하지 않으면 무한정 길어지기 때문에 일단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11월 15일 날 이제 기일을 다시 잡았지 않습니까? 그때 되면 이미 뭐 아마 여러 가지가 다 결론이 날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이제 재판을 좀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조국 그 전 장관의 동생이 YTN을 포함해서 일부 언론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가장 핵심은 그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것처럼 자기가 아프지도 않은데 검찰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서 꾀병을 부리고 있다라는 그런 의혹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일단 한번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보시죠. 박모 씨라고 제 후배가 이 일을 처음부터 저한테 접근해서 주선을 해서 일을 만들려고 시작했던 부분인데 제가 모든 것을 지시해서 일을 만든 것처럼 했던 부분하고 제가 그 사람들을 도망치게 만든 것처럼 또 기사를 만드는 거 하고요. 뭐 등등 할 이야기는 많지만 또 이게 또 수사에 영향을 줄까 봐. 짧게 인터뷰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만 핵심은 그 웅동학원 교사 채용을 할 때 자신이 돈을 받은 것 그리고 또 같이 공모했던 사람을 해외로 도주시켰던 것들이 다 자기의 뜻과는 상관이 없던 일이다. 뭐 이렇게 해명을 한 부분이죠.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사실 어찌 보면 어제 오늘 이슈가 됐던 거는 실제로 아픈 게 맞느냐. 그렇죠. 멀쩡히 걸어갔다 오고 뭐 허리도 숙인 게 아니냐 했는데 어찌 보면 사실 수사 과정에 실제로 아픈 게 맞느냐 아니냐. 지금 말씀처럼 뭐 허리가 아니라 목뼈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운전 중에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수사와는 직접 관계 없는 거거든요. 이 논란이 사실 시초는 영장을 기각할 때 질병 사유를 고려했다고 했는데 검찰에서 반박하면서 우리는 저렇게 멀쩡히 걸어다니는 것도 다 냈다. 근데 왜 질병을 고려했냐 이렇게 되면서 논란이 된 건데 저는 사실 그 논란도 어찌 보면 이제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이렇게 했으면 되는 일이지 이게 다 언론에 나오면서 물론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런 것들이 뭐 기자들이 취재했는지 아니면 검찰에서 나온지 모르겠지만 사실 약간 불필요한 논란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의 그 입원이나 병명 같은 경우도 사실은 개인이 어디가 아프다, 그러니까 진료 기록이라든지 진단 내역, 병명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인 정보거든요. 그러니까 수사에서의 피의 사실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개인에 대한 어떤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어떤 피의 사실
확보가 되듯이 지금 개인의 질병 문제도 막 어찌 보면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진료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고 있는 게 꼭 좋은 건 아니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노선 의원님께서 한번 정리해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정경심 씨 같은 경우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예를 들어서 검찰에 일단 제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정확한 자신의 진단명을 내면 될 텐데 네. 문제는 처음부터 외부에서 뭐 주진우 씨가 어떤 인터뷰를 통해서 뇌종양이다 뭐 등등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불거진 것이고 네. 그리고 또 검찰에 제출한 자료를 다 숨기고 했어요. 네. 자, 그것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 그 기관인데 기관에 제출한 자료를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는가라는 문제. 네. 그리고 지금 이 동생 문제 같은 이분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정확한 병원의 진단을 받아서 하면 될 것인데 사실 지금 여러 가지 말 자체가 검찰 이야기 다르고 지금 본인 이야기 다르고 그리고 본인도 보면 지금 이제 아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 이미 2명이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좀 자신의 어떤 주도를 좀 면탈하기 위한 어떤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이제 조만간 검찰이 재청구를 한다고 하니까 네. 그 결과 한번 지켜보시죠.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